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긴 연휴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폭락이 또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쪽에는 SBF의 재판,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안 좋은 헤드라인들이 좀 있었죠. 선물 ETF 출시가 저조했다라든지 JP모건이 이더리움은 중앙화되어 있다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비탈릭이나 이더리움 재단이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 최근 많은 가격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한 이러한 여러가지 뉴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채권 시장에 관한 이야기랑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 가격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9% 정도까지 이제 치솟았죠. 3년 전에는 0.67%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큰 움직임을 3년 사이에 한 거는 정말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폴 보커가 1980년대 즈음에 미 연준이었던 시기에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3년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는 이제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 금리가 오를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채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평가 손실을 크게 입는다는 게 지난 3월 중소은행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 외에도 빚이 있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어떤 형태로 간에 이자 부담이 있는 빚을 진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은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대출자들도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순조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의 만기가 몰릴 때 금융사고가 터질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어떤 축소 효과가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BOA 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현재 채권 시장이 굉장히 과잉 매도되었다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TLT라는 심볼을 갖고 있는 ETF가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는데 요 한 1, 2주 사이에 17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용자산이 거의 2배가 된 굉장히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 외에도 연준 내 주요 인물들 중에서 기존에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저는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직 금리 완화되는 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짐 비앙코 같은 제가 트위터상에서 팔로우하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아직 금리 완화나 채권이 상승할 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뭐 이런 의견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물 경제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부는 뭐 연준이 의도한 바일 수도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듯이 3월에 있었던 중소은행 위기 같은 게 그런 거고, 당시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BTFP 같은 조치를 취해서 위기가 번지는 걸 막긴 했지만은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위기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가격을 보면은 긴축 정책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거의 끝무렵이라는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해 들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수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립토 윈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서 지금 70% 상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크립토 윈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가격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수치들은 작게는 한 7만 5천 달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한 20만 달러, 30만 달러 정도까지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가상자산에 새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부르는데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처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출시됐을 때는 블록당 50개였죠. 그런데 이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6.25 BTC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4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은 이 보상이 3.125 BTC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비트코인의 연간 신규 공급 증가율, 쉽게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1.7%에서 0.7%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라는 거는 대략 4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대략이냐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실행되는 기준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블록 생성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반감기는 정확히 84만 번째 블럭에서 발생하는 걸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블럭이 한 81만 1,000개, 2,000개 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만 개 정도 추가적인 블럭이 생성된 이후에 반감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블럭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이제 10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때로는 10분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반감기가 일어난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블럭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매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측밖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추측하는 것들은 이제 한 2024년 한 4월 22일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3번의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강세장이 반감기 이후 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다른 채널에 초대받아서 몇 번씩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작 코비 채널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들으신 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기준해서 가격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은 과거 가격 패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샘플 사이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반감기가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번의 어떤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4번째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거죠. 3개의 샘플 사이즈 가지고서 일반화를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반감기와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물론 상관관계는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있었지만은 인과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는 훨씬 더 어렵고요. 사실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주장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새끼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데 옆 빌딩에서 어떤 공사에서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고 치면은 매달 고양이의 몸무게를 재고, 그리고 그 빌딩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높아지는 높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차트로 그리면은 이 두 데이터는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고양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 원인은 빌딩이 올라가는 데 있지 않은 거죠. 그거는 제가 사료를 먹이고 잘 키우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만 보고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반감기가 있었고 거기에 동반돼서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보통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반감기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감기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두 가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원가가 상승한다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변화가 과연 수요에 변화를 줄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수요상에서는 공급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유의미한 가격 상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4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 증가율이 1.7%에서 0.67% 정도로밖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공급 감소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임팩트는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요에 대한 변화가 반감기로 인해서 발생해야지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감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거죠. 왜 견고해지냐면은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굴 효율성을 개선한 채굴자들만 남게 되고, 그럴 경우에 해시레이트가 올라서 네트워크의 보안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좋아지면은 비트코인 어덥션에 훨씬 도움이 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초창기 같이 랩탑 정도로 채굴을 할 정도로밖에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낮다면은 그러한 보안이 굉장히 허술한 상태, 기관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자기네 운영하는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지금처럼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서 보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러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매스뮤추얼 같은 그런 보험회사도 고객의 자산을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시레이트가 단순히 올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예를 들어서 10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견고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그런 투자자들 외에도 일반적인 투자자들까지 동참을 해야지 그런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감기 플러스 알파로 뭔가 추가적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추가적인 트리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매크로 사이클 같은 그런 외부 요소들도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2017년 그리고 2021년 강세장 때를 보면은 이제 매크로 사이클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다른 기술주 중심의 위험 자산도 똑같은 시기에 상승을 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네 번째 반감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호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기 쉬운 호재와 공감하기 조금 어려운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감하기 쉬운 호재는 지난 수개월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현물 ETF의 승인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채권 관련된 커멘트를 하면서 말씀드린 통화정책의 변화 같은 거를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거는 그 승인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최종 결정을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좀 맞아떨어질 그럴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기 어려운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냐, 가상자산 기술의 어덥션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나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경우에 비트코인이나 뭐 그 외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경우 가상자산 블록체인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로 사용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뭔가 비슷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도 이제 그러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표 직전까지, 성과를 내기 직전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창업자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든지 비트코인이나 그 외 가상자산의 어답션에 대한 수요가 반감기를 전후해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바이바이.